네, 사건의 눈 시간입니다. 앞서 본 한솔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방치된 폐건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안전사고 문제, 나아가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유튜브 영상 보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아, 보셨군요. 네. 저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봤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건물이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주거 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범죄입니다. 네. 폐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에 해당하고요. 네. 형법에서는 이제 주거침입죄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사는 주택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람이 거주하는 곳뿐만 아니라 네. 관리를 하고 있는 건조물도 엄연히 주거침입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의 경우도 이제 사람이 늘상 거주하는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분명히 누군가의 사유재산으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네. 몇 년 전 저희 곤지암이라는 영화가 한참 흥행하면서 굉장히 그럼 폐건물이나 이제 폐가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 상당수 방문객들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내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꼭 살지 않더라도 사유재산에 침입하는 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 자, 논산 웨딩홀 사례를 보면요, 이게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예식장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사진, 혼인서약문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이게 물론 무단 침입을 해서 그런 걸 촬영한 유튜버도 잘못을 했지만 이 개인정보를 이렇게 방치한 예식장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웨딩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정보라고 하면 단순히 이름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연락처, 주소 그리고 결제 정보까지 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이제 금융 피해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보 주체 동의받아서 개인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것이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잘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임의로 유출을 하거나 유용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가 있고요. 이 사건에서 만약에 웨딩홀이 정보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 고의가 있다고 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웨딩홀 측이 이게 정보를 꼼꼼히 관리하지 않은 그런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좀 어려울 수는 있고요. 별도로 이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사안은 되기는 하고요. 만약 정보 유출로 인해서 고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처벌은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정보를 마음대로 이렇게 올린 유튜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이긴 한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유튜버가 우연히 사실 웨딩홀에 들어가서 어쩌다 보니 내가 정보를 얻었다. 이 정보를 공개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과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근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연히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표를 한 상황인데 그래도 처벌이 좀 어렵습니까? 정보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금융정보나 이렇게 민감한 정보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제재하고 있는 내용 올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곳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 정도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자, 방치된 폐건물의 문제는 특히 또 개인정보 유출도 있지만 특히 청소년 탈선, 어떤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잖아요. 자, 만약에 폐건물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보면 폐건물을 방치한 건물주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저희 초고층 건물이나 교육시설, 놀이시설이나 병원 같은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특별하게 이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폐가,
뭐 폐업된 상가, 창고 이런 건물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네. 형사책임 묻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 예, 만약에 뭐 객관적으로 뭐 누가 봐도 위험한 시설을 노출시켜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지금 현실적으로는 건물주에게 책임 묻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랄까 그 잠금 장치 같은 거를 완벽하게 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건 뭐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만 뭐 어떤 그런 일련의 조치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런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묻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고 난 피해와 이 건물 주인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생긴 피해라는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 해도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잠재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폐건물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게 참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문제들이 지속된다고 보십니까? 뭐 우선은 지금 너무나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이런 건물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는 한데요. 관련 법령도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법률 이름이 조금 깁니다. 뭐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등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이 법률은 대신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고요. 우리 이번 사건 같이 뭐 정말 그냥 폐가라든지 폐업된 상가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자체에서 어떤 실제적으로 실체 조사를 통해서 강제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행정적인 조치하는데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처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좀 저희가 어떤 사회적으로 대책을 모색해 본다면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법률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진행이 너무 어렵고요. 만약에 어떤 건물, 그러니까 폐건물이라든지 폐업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대로 두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실태 조사를 나가서 안전 진단을 하고 철거 명령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대집행조로 철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건물들 대부분은 이제 사유재산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미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행정청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관련된 법률 개정안들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명확한 해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